이 오디오북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3년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 50의 기술 이호선 지음 프롤로그 50. 잔치가 시작되었다. 한국인들을 나이 순대로 줄을 세우면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만 41세입니다. 그래서 40이 중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0인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40은 40의 고민이 분명 있겠으나 여전히 건강한 몸과 강인한 근육이 보이고 마음의 나이도 30대에 가 있으며 여전히 승진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패기등등한 나이, 초혼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 아닌가. 반면 50은 몸부터 변하는 나이, 어른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나이, 커버린 자식과 노쇠한 부모 사이에서 쉼없이 양육과 부양을 해야 하는 나이, 친구들의 퇴직이 시작된 나이, 이제는 자신의 노화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나이, 심지어 자신에게마저 어른이 되는 나이라고요. 50은 가장 익숙하고도 낯선 세계입니다. 40이 지나고 당연히 먹어야 하는 나이지만 흔히 지천명이라고 하니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50이야말로 생의 갈림길에 선 나이입니다. 몸은 더욱더 예전 같지 않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별탈 없이 끝나는 인사곡과 건강검진, 자녀교육 등의 이벤트가 두렵고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타인의 50은 보이는 것이고 나의 50은 사건입니다. 몸으로 겪는 50대는 생각보다 더 치열합니다. 여전히 젊지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산에 오르면 쉽게 호흡이 가빠지며 크게 병을 앓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편치도 않습니다. 모이면 아픈 얘기를 하고 흩어지면 병원에 가며 마음은 30대여도 외형은 누가 봐도 중년이고요. 50이 넘으면 지혜로워질 줄 알았고 더 현명하게 결정할 줄 알았고 성숙미와 중후함이 철철 넘칠 줄 알았건만 실제로 겪는 50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의욕이 넘치지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력은 화려해도 경력직 채용은 요원하며 결혼은 했으나 관계는 소원하고 자녀에게 헌신하지만 자녀들은 자신의 세계를 향해 떠나갑니다. 결국 내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나이가 바로 50입니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부끄러움도 이길 수 있고 주먹쥐고 일어서는 용기도 낼 수 있는 나이 50을 넘기고 있으니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던 내 이름을 찾고 존재에 숨을 불어넣기 딱 좋은 때를 맞았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지난 50년간 부모와 배우자와 아이들을 환대했으니 이제 자신을 환대해보세요. 막춤을 추어도 내 춤을 출 수 있는 50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해보세요. 이제 나의 재미를 발견하고 가족의 고백을 받아보고 놓치고 있던 인간관계에 인공호흡을 해보세요. 멋진 삶의 성숙미를 더해보고 50 이후의 행복, 그 해석의 힘을 얻어보세요. 나이 50에는 50 이후를 위한 시계와 나침반, 그리고 지도가 필요합니다. 50 이후의 일상과 계획을 위한 나만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위한 시계가 필요하고 나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위한 나침반, 그리고 길을 잃은 순간에 다시금 길을 찾을 마음 지도와 관계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어가며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획과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독이고 추앙해볼 나 자신의 힘과 의미를 발견하고 성인이 된 가족과 새로운 즐거움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고 더 복잡해진 세상의 우아한 인간관계 비결을 알고 멋진 어른의 면모를 갖추는 방법을 알아가며 숨이 쉬어지고 어깨가 펴질 것입니다. 바야흐로 나이 들어가며 발견하는 행복은 손밖에 파랑새가 아니라 손 안의 손금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기술이 가득합니다. 나만의 재미를 발견하는 기술, 가족과 돈독해지는 기술, 관계가 편해지는 기술, 멋있어지는 기술, 행복해지는 기술까지. 품격 있는 50을 위한 노하우가 빼곡히 적힌 이 책이 공감을 넘어 해법을 보여주며 앞으로 걸어갈 길에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50의 기술들이 나에게 치유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는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과는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에는 멋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성숙과 의미의 돌림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어른의 기쁨을 목청껏 노래하고 50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50은 늘 봄입니다. 2호선.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던 내 이름을 찾고 존재의 숨을 불어넣기 딱 좋은 때를 맞았습니다. 1장.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중년을 살고 싶은 사람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How old are you?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나이요? 라고 되묻길 바랍니다. 나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나이가 있습니다. 생활연령이라고 하며 달력에 역자를 써서 여연령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정서의 나이 혹은 주관적 연령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중년은 대개 여연령에서 20을 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연령이 50세라면 마음의 나이는 30세라고 답하는 거죠. 가끔은 참, 마음은 10대야 라고 답하는 사람도 간혹 있죠. 나이가 몇인데 10대라니? 치매인가? 우스갯소리로 여기지만 사실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나이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소비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연령에 따라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액티브 시니어가 온다. 최근 새로운 세대로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전 55세 이상을 지칭하는 실버 세대와 다르게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노년의 삶을 구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활동적 장년으로 활동적인 중년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들의 특징을 봤더니 주관적 연령, 즉 마음의 나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 또한 상담을 통해 마음의 나이와 액티브 시니어의 상관관계가 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내담자와 처음 만나면 대개 나이가 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묻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개 나이가 50대인 사람은 30대라고 답하고 60대인 사람은 40대 중반을 이야기합니다. 70대인 사람은 50대를 이야기하고요. 그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에서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아직 자신을 젊고 왕성하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반면 원래 나이보다 더 많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0대인 사람이 마음의 나이는 80대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흥미로운 점이 주관적 연령을 여연령보다 젊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몇 배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관리 능력도 훨씬 더 높고요. 소비 패턴도 달라서 생존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돈을 씁니다. 주관적인 나이가 젊을수록 같은 70대라도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이에 관련해 경제력과 주관적 연령에 따른 소비 가치 평가 조사가 있습니다. 50대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이 조사를 통해 중년은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실제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며 부유한 고소득 고령자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며 가난한 저소득 고령자 그룹. 세 번째는 스스로 젊다고 느끼지만 가난한 저소득 연소자 그룹. 네 번째는 내가 젊다고 느끼면서 부유한 고소득 연소자 그룹입니다. 흔히 나는 활발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분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관적 연령은 더 젊고 경제력은 상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연소자의 그룹은 다른 3개의 그룹과 비교했을 때 언어력, 학력, 소비력, 사용 물품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는 댓글을 달거나 자기 의견을 내는 사회 참여도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청원에 참여하는 것도 다른 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참여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SNS 사용 정도도 다르고요. 주관적 연령과 경제력이 함께 존재했을 때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높지 않아도 자신을 젊게 생각하고 활동적인 중년, 액티브 시니어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 액티브 시니어의 주된 관심사는 이전 노년 세대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 80대 이상인 사람들의 핵심 관심사는 오로지 건강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주요 관심사는 건강, 패션, 여행, 레저 스포츠, 재테크 5가지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관심사가 건강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아프지 말자가 아닙니다. 요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인 바디 프로필도 꿈꾸며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와 운동을 합니다. 무병과 외모, 모두를 얻는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이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겨울에는 무조건 기모가 있는 옷이라는 실용성을 기준으로 옷을 삽니다.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는 다릅니다. 옷을 살 때는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색깔이 어떤지, 재질이 고급스러운지,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살핍니다. 개인의 만족도에 훨씬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이지요. 여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효도 관광이라고 했지요. 50세가 넘으면 자식이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는 게 대세였습니다. 반면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유여행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스포츠 레저 같은 30대가 주로 하는 적극적인 신체 활동에도 5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들의 신조가 엔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즐기는 것이지요. 재테크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들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이나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는 무조건 자식들에게 주기보다 아직 남은 자기 삶을 위해서 새롭게 재산을 설계합니다. 그렇기에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도, 즉 금융문해력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금융이해도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합니다. 2020년 만 18세부터 79세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모두 중장년이 압도적인 점수를 보입니다. 금융지식은 청년이 68.5점, 중장년은 73.2점이고 금융행위는 청년이 51점, 중장년은 69.8점입니다. 금융태도는 청년이 34.4점, 중장년은 38.2점입니다. 세 가지를 모아본다면 소비 가치는 단순히 책으로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심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양상은 보통 20대에서 30대가 이야기하는 소확행, 즉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 곧 소비가 확실한 행동이라는 점을 넘어 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경험과 필요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보! 액티브 시니어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액티브 시니어를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브라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브라보의 BRAVO는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5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B는 경제력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소비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도 여전히 높고 부동산도 있고 연금 또는 예금에 관심이 많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애씁니다. 자산 유지는 물론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R은 관계력입니다. 중년은 기본적으로 가족에 충실해요. 그러나 액티브 시니어는 가족 외에도 종교, 친목, 취미 등 여러 관계를 다양하게 소화합니다. SNS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관계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옛날에는 퇴직하면 모든 관계는 잔뿌리 잘려나가는 것처럼 끝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잔뿌리를 더 확장하더라는 거지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바로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력입니다. A는 말 그대로 활동력입니다. 그리고 활동력을 만드는 기준은 그래서 그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와 같은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는 건강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거나 평생교육을 듣고 여가 활동에도 기꺼이 참여합니다. 사람들 관계나 모임이 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활동적이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정치적 참여도 포함됩니다. V는 가치 소비를 뜻합니다. 내가 간신히 먹고 사는 생존형 소비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라는 가치 소비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새는 여행이나 등산도 많이 가고 골프 같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중년이 많아졌습니다. 여가 자체가 고급스러워졌어요. 세련되어지고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여가뿐만 아니라 입고 걸치는 옷의 디자인도 너무 중요하고 외모 투자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치 소비입니다. O는 직장 혹은 소속을 뜻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나 계속 일하고 싶어. 평생 현역이고 싶다. 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에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력과 전문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존경도 받으면서 나의 유능함도 뽐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제시장인데도 창업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액티브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BRAVO, 브라보! 말 그대로 인생의 피날레를 환호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브라보를 외치고 싶은 거죠.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과 라이프 스타일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는 다른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진단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이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액티브한 시니어이고 더 활동적인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을 자기 성찰의 지표로 삼아보세요. 중년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감탄하는 사람. 어느 곳에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면서 얼마나 감탄해왔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왔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감사와 감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기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감탄은 뜨거운 감정들을 탄성으로 뱉어내는 것, 바깥으로 뿜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주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누구나 감탄할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감탄은 그야말로 내면으로부터의 축제거든요. 먼저 우리가 언제 감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입니다. 또는 완전히 낯선 것일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야, 이런 게 있었어? 라면서 감탄하죠.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입니다. 와, 기쁨의 호흡이 바깥으로 나와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게다가 그때의 탄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우와, 이런 게 있어? 멋지다. 엄청나. 등등.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속적인 감탄사를 대포 쏘듯 뿜어내며 매사에 감탄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시죠. 넌 어쩜 점점 더 예뻐지니? 넌 어쩜 뭐든지 잘하니? 넌 어쩜 이렇게 매력적이니? 야, 넌 뭘 입어도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 제가 88 사이즈 입을 때도 그 말을 하셔서 감탄의 말을 오롯이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탄의 힘으로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감탄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감탄은 다른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감탄하는 부부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탄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월급도 높답니다.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가 감탄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역시 바로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내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감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감탄을 내뱉어 보세요. 이를테면 이 책 참 괜찮다. 이런 감탄이요. 감탄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감탄 습관을 키워보세요.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노래를 크게 자주 불러야 하는 이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노래 부르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노래를 합니다. 기쁠 때는 물론이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죠. 혼자서도 부르고 여럿이서 같이 화음을 넣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곤 하는데 사람마다 부르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놀랐습니다. 자기만의 소리로 새롭게 노래를 창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박자와 음정, 감정과 몸짓을 넣고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마음대로 가사도 바꿔 각색까지 합니다. 나 작사, 나 작곡. 내 노래가 되는 신비. 이것이 노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노래의 두 번째 특징은 감정들끼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속으로도 부르고 머리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상상하며 부를 수도 있고 듣기만 하기도 하고 따라서 부르기도 합니다. 춤을 추면서도 부르고 발끝을 까딱이면서도 부르지요. 이렇게 부르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든 노래에는 내 감정이 투영되고 그 감정이 이어집니다. 마치 음악 치료를 하듯 흥얼거리는 노래 속에 나의 감정을 잇대어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울다가도 노래를 크게 부르면 울음이 흥이 되기도 합니다. 미처 못 내보인 마음을 밖으로 뿜으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게 하는 것. 노래의 특징이자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의 3번째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뱃속에서 듣는 엄마의 흥얼거림에 태아의 뇌파가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놀라운 건 엄마가 흥얼거렸던 그 노래를 그 딸이 흥얼거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에서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주며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개그맨은 아버지 장례식장에 트로트를 틀어놨었다고 해요. 노래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를테면 가사와 선율, 화음, 박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노래로 같이 버무려질 때 스며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노래는 일련의 종합전과, 곧 감정문화 복합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18번이라 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창곡을 이 노래 내 18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불렀고 누구나 부르는 유행가더라도 내가 외워서 부르면 완벽하게 내 노래가 되는 것이
노래의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생기는 일.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요? 트로트? 아니면 발라드? 아니면 신나는 댄스곡? 만약 저에게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묻는다면 저는 다 좋다고 답합니다. 저에게 노래는 음식과 같아요. 가리는 게 없습니다. 한때 대학가요제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선 탈락했지만요. 저는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끼리 노래방에 가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방에서 다 나가더군요. 그러나 내가 좋으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흥에 겨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노래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머릿속의 전두엽과 그 앞에 있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뇌의 전두엽과 전전두엽은 언어와 인지 영역을 담당해요. 언어와 음률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뇌의 여러 복합적인 기능들을 한꺼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사를 발음하기 위해서 혀 근육도 잘 써야 하고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배에 힘도 줘야 하니 노래는 부를수록 신체 기능도 증진시키는 게 확실합니다. 또한 노래는 가사를 담아서 부르잖아요. 이를테면 세레나데를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레나데는 저녁 음악이라는 뜻으로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사랑의 노래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내 귓가에 속삭이는 노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로는 결혼식에서 부르는 축가가 있습니다. 이때 노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집니다. 마음의 뜻과 내용을 곡조에 담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렇듯 노래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고 더불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묵직한 감정들이 가볍고 경쾌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불쾌감이 유쾌감으로 옮겨가고 내 안의 슬픔이 노래와 만나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찡한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카타르시스인데요.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때 자극이 되는 겁니다. 왠지 가슴이 뜨끈해졌다가 다시 침착해지는 순간, 누군가를 기억하면 찡하고 다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선한 일을 했을 때 가슴이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이 움직일 때 도파민이 폭발하며 기쁨이 충만해지지요. 노래가 주는 특징은 미주신경이 자극될 때 온화해지고 뿌듯해지는 느낌, 감정이 순화되는 느낌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래는 노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게 할 거야? 라는 농담이 있죠. 실제로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송혜 선생님에 이어 지금은 김신영 씨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진행자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전국 노래자랑의 인트로 음악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을 보면 인트로 음악이 나갈 때부터 무대 바로 앞과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 엉덩이가 방방 뜨고 발을 딱딱 움직이고 손을 탁탁 리듬에 맞추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노래가 우리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지요. 노래 치료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음악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치료의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흥을 돋우면서 동시에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게끔 하고 그 역동이 뇌의 반응을 촉진해 호르몬을 바꿔서 신체의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노래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 증가는 뇌의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뇌가 자극되면 집중력, 인지력, 상상력이 높아집니다. 언어 회상 능력도 높아지고 심지어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는 떨어졌던 기억력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노래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치료는 치매 환자,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어떤 약물보다 더 강력하게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고독감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노래가 약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래로 기뻤던 적이 있었나? 나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래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나? 노래를 들었더니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침착해진 적이 있었나? 노래를 들었더니 가라앉았던 감정이 훅 올라오는 경험이 있었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여러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늦게 뛰기도 하고, 다른 몸짓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노래에 맞춰서 눈을 깜빡거리는 감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거대한 치료제. 노래를 듣고 부를 때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단순히 흥이나 정서 혹은 감정과 같은 변화만 가지고 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은 1995년부터 2014년 사이 총 9,147명 대상으로 진행된 97종의 임상시험 결과를 음악치료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중 암처럼 큰 통증을 안고 지내는 중증 질환자들이 음악치료를 시행했을 때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요. 연구 결과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마취제 사용이 줄었습니다. 흔히 마취제라고 하는 건 마약성 진통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혹은 사용하더라도 그 양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건 통증에 대한 놀라운 향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연구진은 음악이 통증 수용체와 환자의 주의를 끄는 다른 감각을 자극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진술합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노래가 일종의 통증 수용체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악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안정감을 들게 하고 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이는 정신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신체의 반응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악이 마음의 무게와 몸의 통증을 동시에 통제하면서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자주 노래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통증을 덜 느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 작게 부르는 환자들보다 크게 부르는 환자들은 훨씬 더 통증을 덜 느끼고 통증을 관리하기가 수월했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노래하는 순간 노래는 몸을 통과하며 통증을 줄여주는 버튼을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래를 불러야지요. 어떤 노래를 부를지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노래를 부르되 크게 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크게 불러야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발휘되고요.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신체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과 같이 부르면 같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집단 자체에 큰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게 크게 부르는 노래의 힘입니다. 자, 어떤 노래 선택하시겠어요?